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0월 1일 월인석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2강 월인석보 본문 1과 시작했죠. 월인석보 속의 정반항과 석가모니 요 PPT 내용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요번에 그 본문을 못 읽고 끝났어요. 그 봉선사 대면 수업을 하느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월인석보 속의 정반항과 석가모니에 대한 우리 교재를 먼저 PDF 파일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이야기, 갑이라국 정반항의 맏아드님 석가열애. 우리 그 책으로서는 그 머린속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이 책의 19쪽이에요. 네, 1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비라국은 카필라바스투라고 그 이제 산스크리트로 말하는 그런 나라의 임금이 정반왕이고 그 맏아드님 왕자님이죠. 석가열애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월인석보 2권을 시작하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월인석보 2권을 시작한다. 1권 총 108장의 효험은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끝없이 펼쳐졌다. 이 책을 출간한 때가 2019년이었는데 올해 불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9년 가을에 그 출간이 됐는데 2020년 1월 말서부터 코로나 19라는 게 지금까지 3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재앙을 뚫고 인도 그 델리 대학, 네루 대학 특강, 폴란드 브로츠와프 그 대학교 특강, 터키 지금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LGS 대학교 특강, 또 미국 특강 해서 그 인도는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특강을 했으니까 대면이고 다른 나라들은 줌 비대면으로 특강을 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인석보는 2021년도 작년 가을에 또 이제 출간이 됐죠. 그래서 그야말로 불법승 삼보의 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인 부처, 그 다음에 그 조선대장경, 경전인 거죠. 조선의 불교 경전, 월인석보의 가르침, 법, 그 다음에 이 책이 원래는 법련사의 법련지에 연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법련사라는 승가의 승에 힘입어서 읽고 쓰고 낭송한 우리들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권도 열심히 사경하는 마음으로 새기고 또 번역을 해서 조선불교 대장경,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석가모니 성씨의 유래를 이제 이권에서 밝히고 있고 또 석가모니의 조상,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석가모니의 석, 족보의 보 해서 석보 상절이 되는데 상은 중요한 것은 자세히 할 상, 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생략할 절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자세히 할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자세히 하고, 또 생략해도 좋을 것은 과감히 생략을 한다. 그 책이 석보상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초록색 글씨가 본문이고 보라색 글씨가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협주입니다. 지금 먼저 보시면 월인청강지곡 제2 석보상절 제2 이권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예, 그 갑이라국 정반왕 시옷은 뭐 지금 정반왕의 그 소유격 의라는 뜻이에요. 맛 아다니만 이 아래아는 지금은 오하고 아의 중간 발음. 제주도에 그 뛰어다니는 그다음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 그 제주도는 아직 이 아래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발음을 이제 우리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냥 맛 아다니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죠. 석가열애시고 아자 아다님은 난타이라. 아자는 아우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아사 아자 그러니까 아우 아드님은, 그러니까 작은 아드님은 난타이다. 정반왕 시옷 아사님은 님을 붙였죠. 아우님들은 백반왕과 곡반왕과 갑노반왕이라는 이제 그 총 정반왕까지 사형제, 그리고 아래로 정반왕 아래로 삼형제 남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백반왕도 아들이 있는데 백반왕 맏아다란 조다리요. 아다님 아니고 아달이에요. 아사아다란 아난이라. 어, 아난, 그 조달 뭐 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조달은 제바달다 를 말해요. 그 다음에 곡반왕의 맏아달은 마하남이요. 아사아달은 아우아들은 작은 아들은 아나율이라. 감노반 왕의 맏아들은 사파이요. 사바이요. 아사아달은 발제요. 딸도 나와요. 딸은 감놈이라. 열애의, 그러니까 석가모니 열애의 아다님은 라후라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본문 해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월인석보 첫 장, 월인청강지곡 제2, 제2는 제2권 이런 뜻이에요. 석보상절 제2권. 그래서 요 월인 따고 석보 따서 월인석보라고 하는 겁니다. 석보상절의 본문만 지금 직역을 해본 건데 눈썰미가 있는 독자라면 주목할 부분이 있죠. 깍듯한 대우법, 존대법, 낮추는 말, 뭐 반말, 존대하는 말 다 합하면 높이 대우하거나 낮게 대우한다. 그래서 요즘은 존댓말이라고 안 쓰고 대우법이라고 씁니다. 정반왕의 가족만 아다님, 맏아다님 이렇게 님과 시를 붙이고 있고 맏아드님과 석가열애이시고 동생들의 아들들은 그냥 맏아들, 작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월인석보에서 엄격한 존대의 잣대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라국 정반왕의 맏아드님은 석가열애이시고 요거를 제가 이제 그 소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권의 시작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석가열애의 가계도를 그리는 걸로 출발하고 있죠. 그야말로 석가모니의 족보, 석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이제 아버지 동생, 아버지 형제,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들,
그리고 석가모니의 아들, 그러니까 정반왕으로 그 기준으로 하면 그 손자까지 직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 월인석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비라국과 정반왕, 라후라에 대한 주석, 협주를 보면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는데 요 가비라난 누름빛이라 한온 말이니 예 머리 누른 선이니 이 나라에 이셔 도리 닭갈새 가비라국이라 하나니 그르니러 가비라위라도 하며 가비라위라도 하며 또 가유위라도 하며 가이라도 하나니라. 정반은 좋다 하는 뜻이다. 가비라, 까빌라라고 써 있어요. 까빌라는 누름빛, 옐로우 컬러라는 뜻인데 옛날에 머리가 황금빛인 선인이 이 나라에 있어서 이제 수행을 잘했다, 도리를 닦았다. 그래서 머리가 뭐 그 글쎄 옐로우면 황금빛일까요? 그래서 황금빛인 그 이제 수행자가 사는 나라. 그래서 가비라국. 잘못 일러요. 가비라위, 가요위, 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를 음자를 한자로 하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한자를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비라, 국, 가비라를 표준으로 삼는다. 라고 이제 그 정리를 한 거죠. 정반왕은 슈또다나라고 하는데 정반이 깨끗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백정, 흰백자, 깨끗할 정자도 같은 뜻이다. 그리고 이제 라후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라후라는 아수라의 이름이었는데 가리우다 이렇게 가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손바닥을 들어서 해와 달을 가리거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 부이가 이 라후라라는 아들을 낳으실 시절에 그 라후라라는 아수라 왕이 월식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석가씨의 종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이름 짓는 걸 의논을 했는데 라우라가 월식할 때에 이 아들이 태어나서 라우라라고 지었다. 뭐 이 뜻이 장애라는 뜻이다. 가린다는 뜻이다. 가릴 장자, 막을 애자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그 석가모니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들이 태어났구나. 우린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 자연의 아주 조화를 부리는 일식과 월식을 이제 관장하는 아수라 신, 지금은 뭐 우리가 아수라 백작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쁜 신으로 나오는데 그 불교에서는 불교를 호위하는 그런 신으로 나옵니다. 석은 정반왕의 석이고 석종이라고 말하죠. 어, 씨라고 하는 말이니 석씨 가문, 석씨 패밀리 그런 뜻이다. 석종이.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이름은 라후라의 이름, 어머니 이름인 야수다라를 야수다라로 부르지 않고 구이라고 이제 그 칭하고 있는데 구이는 연등불 제세시인 과거세 전생의 이름이고 그때 석가열에는 선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게 월인석보 1권 그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권에 현재의 야수다라와 과거 전생의 구이를 이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같은 인물이지만 월인석법 편찬자는 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게 흥미로운데 불교 경전을 찾아봤더니 불설 중허 마하제경에서는 야수다라랑 비슷한 야륜타라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파승사에서는 야수다라라고 이제 같이 쓰는 그런 경전들이 있어서 이 월인석보는 이렇게 여러 그 팔만대장경을 섭렵해서 만들었다고 엑기스만 뽑아서 그렇게 세조가 월인석보 선문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전에서는 야수자라로 부르고 어느 경전에서는 구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대로 취해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반왕의 그 조상, 100대 조상 고마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PPT로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반왕의 조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마치 성경 그 책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참 동안 누가 누구를 낳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인석보 2권에서도 그 똑같은 그 구조의 스토리텔링이 펼쳐집니다. 일단 정반왕의 가계도는 선조 100대까지 올라갑니다. 100대 조상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정반왕의 위로 100대째 조상 왕이 고마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100명의 그 조상님 왕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데, 음,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어, 그 100대 조상 첫 번째 왕은 마하산마다. 우리 원인석고 1권에서 마하산마다가 이제 민주평등왕이라고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하산마다의 아들 이름은 진보, 진보의 아들은 호미, 호미의 아들은 정세, 정세의 아들은 정생, 정생의 아들은 선행, 선행의 아들은 택행, 택행의 아들은 묘미,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도 진보, 호미, 정세, 정생, 선행, 택행, 묘미, 미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비슷하면서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어, 그다음에 미제의 아들 외선, 백지, 기욕, 선욕, 단결, 대단결, 보장, 대보장, 보통은 아버지에다 대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들한테. 선견, 대선견, 무, 주저, 식생, 식생의 아들은 산악, 신천, 진력, 뢰거, 십거, 백거, 뢰궁, 십궁, 백궁, 양지, 선사. 이 선사왕 이후로는 또 10분의 전륜성왕이 생기신다, 태어나신다. 그래서 이제 그 10분의 전륜성왕 이름이 나오는데 1번은 간우차왕. 그리고 이제 간우차왕의 자손이 오전륜성왕. 이번에 그 이제 전륜성왕은 다라어방, 오전륜성왕. 아선마왕은 자손이 7전륜성왕. 지지왕은 7전륜성왕, 가른가왕은 9전륜성왕, 선파왕은 자손이 14전륜성왕, 구라파왕은 31전륜성왕, 반사라왕은 32전륜성왕, 미사라왕은 84,000 전륜성왕.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후대가 왕으로 이렇게 면면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84,000 전륜성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0번째가 고마왕인데 이 고마왕의 후손들은 100명의 전륜성왕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왕 이후에 94번째 왕이 대선생이라는 그 왕이고, 그 다음에 95번째 의마왕, 96번째 오바라왕, 97번째 루바라왕, 98번째 니구라왕, 99번째 사자협왕. 이 사자협왕이 정반왕의 아버님. 그러니까 석가 열애가 있고 그 아버지는 정반왕, 할아버지는 사자협왕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과 같이 33번째 선사왕까지는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 전륜세왕의 계복 10분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44번째 고마왕 이후에
94번째 대선생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이후 6분의 왕의 계보가 등장하고 마지막 100번째 왕이 정반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약간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100대가 고마왕이라고 하였어요. 불조통기라는 책에도 월인석보하고 똑같은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불조통기를 보고 월인석보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석가보라는 책을 쓴 그 승우 스님의 글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승우가 살피건대 겁초에 천지가 개벽하던 어두운 세상에 처음 황극이 세워지고, 근원이 민주왕, 민주평등왕으로부터 출발해서 선사왕에 이르기까지 부자가 왕업을 계승한 게 33왕. 그 다음에 이제 선사왕부터는 제1의 간우로부터 제10의 의마에 이르기까지 열 종족의 전륜성왕이 또 이제 퍼져나가고, 또 이들은 형과 아우가 후손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자와 성인이 서로 번갈아 태어나기도 했고, 다른 종족이 따로 일어나는 것도 용납을 했대요. 그래서 하늘의 이제 감흥에서 명을 받았으니 기나긴 근원과 먼 단서들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1대, 2대, 3대 세수는 통틀어 84,210명의 전륜성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삼가 백정왕, 정반왕이 이은 바를 찾아보면 의마왕으로부터 나와 전륜왕이 서로 계승하면서 그 이제 뭐 억대의 후손이 그 이제 거듭 빛이 나서 석가가 방편으로 감흥해서 이제 비람 강생을 나타내 보인다. 의탁한 자치가 이미 드러났고 또 먼 자손들이 마침내 뚜렷해졌으나 경전에서는 그 큰 수만 그 이제 자잘한 84,000 다 들 수는 없죠. 그럼 책이 몇 권이에요? 그 이제 열거한 것으로 또한 드러내 보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걸 그러니까 이게 100명이 맞나 이러면서 이제 세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승우 스님도 당나라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잘 상세하지 못하니까 이 비행성제 전륜성왕의 수명은 10,000년 이상 살았다는 대춘나무보다 더 이제 오래 살았고, 그 시대가 아득히 멀어서 끊어진 것인가? 어찌 평범한 식견으로 헤아리겠는가? 이런 전륜성왕의 그 이제 그 저기 대대로 100대라는 거는 우리 같은 이 평범한 범인 중생들로서는 헤아리기가 그 깊이나 그 현학적인 그런 자치가 너무나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우 또한 이 복잡한 내용은 먼 과거와 역사의 큰 졸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그 머린국보에 쓴 것이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제 자기의 견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마왕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마왕의 첫 번째 본부인이죠. 왕자, 그 이제 세자가 되겠죠. 그 다음 왕이 될 이름이 장생이었는데, 에, 그 사나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격이 사납다, 뭐 기질이 사납다, 뭐 이러는데, 여기에서 사납다라는 말은 뭐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뭐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릇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왕다울 만한 그릇이 못 됐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고마왕은 또 이제 다른 작은 부인들도 뒀었는데, 왕들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죠. 그 사이에 아들 넷이 있었는데 이름이 조목, 총목, 조복상, 리루가 있었대요. 모두 현명했다.
어질다와 사납다가 대립되는 반대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납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순하단가? 그러면 어질다의 반대말은 모질단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질다라는 표현도 이게 지금은 뭐 이제 착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좀 그 축소해서 쓰는 것 같은데, 어딜다는 어진재상, 뭐 황희정승 뭐 이런 사람처럼 현명하고 포용력 있고 아주 대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장점을 모두 갖춘 거의 성인군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어진 임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딜다라고 불렀죠. 이 그 작은 부인의 네 아들 중에 막내인 니루가 정반왕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부인이 그 잘난 작은 부인들의 아들들을 시샘해서 질투해서 다른 부인의 네 아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왕 앞에서는 아주 그 행동거지를 잘 꾸미고, 그들에게도 이제 좋게 대우해주는 척하고 아주 이제 조심조심 그렇게 이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왕이 첫 부인에게 맞들려서 가까이 하시거늘 첫 부인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아주 이제 그 잘 보여가지고 왕이 아주 총애를 하는 그런 본부인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맞들리다라는 표현이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일, 그걸 이제 정욕의 일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쵸?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얼굴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고 막 얼굴이 약간 발그레해지면서 진짜 홍조 그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야말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랑을 다 해보셨죠? 즐거워야 하는데 저는 이제 시름이 깊어 넘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왕을 보고 막 그런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지금 걱정, 근심만 이제 넘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왕께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면 적으나마 나는 이제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즐거움도 없을 거고, 고마왕도 나로부터 즐거울 일은 아예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뭐 이런 협박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 이뻐하고 이제 좋아하니까 맹세를 하면서 뭐든지 들어주겠노라 하니까 이 첫 부인이 말을 한 거예요. 작은 부인들의 내 아들들은 어질거늘 내 아들은 비록 맞이라도 사나워서 나라를 곧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 그 작은 부인의 네 명의 아들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의 소원인가? 네 명이나 내쫓는데 네 가지 소원 아니에요? 왕이 그 고마왕이 말하기를 네 명의 아들이 모두 효도하고 아무 허물 잘못도 없는데 내가 어찌 내쫓겠는가? 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이 말씀드리기를, 이게 뭐 나만의 걱정이 아니라 나라 일이 걱정돼서 이제 제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의 아들이 어디로서 백성의 마음을 다잡아서 이미 그 백성들이 그 네 명의 왕자들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 나중에 그 고마왕이 돌아가시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남의 나라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고 그럴듯하니까 네 아들을 불러서 네가 너희들이 소홀한 일이 있으니 빨리 나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소라고 이제 이제 뭐 그 뭐 뭐라 그랬죠 여기 허물이 없으니 그랬는데 허물이 많으니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냥 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감놈이라는 누이도 있었죠. 누이도 데리고 즉시 그 이제 고마왕의 나라를 떠나니 그 힘센 역사들하고 백성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겠죠. 역사는 힘센 사람이다. 이 아주 긴박감 넘치는 전개, 그리고 그 옛날부터 왕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을 눈앞에 보는 듯이 직접 이제 화법을 구사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서 그 그림이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고마왕이 여러 부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작은 부인들과 이제 그 작은 부인들의 자식들을 내치는 그런 장면은 마치 요새 보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죠. 그리고 이제 맞들리다라는 표현은 좋아하거나 즐긴다는 뜻이고 소홀하다는 기만하다라는 말을 번역을 제가 소홀하다라고 한 건데 기만하다는 지망지망하다, 조심스럽고 경박하고 촐랑대거나 어리석고 둔하다, 무슨 일에나 소홀하다 이런 뜻이래요. 이런 많은 의미를 포함한 우리 그 순수한 토박이 말을 저는 이제 되살려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던 우리말 표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만하다는 표현은 홍명이라는 소설가의 임꺽정에 자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닐세. 뭐 지망지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씨 종족의 유래, 이제 석가씨 이제 고망에 대한 첫 번째 그 석가씨의 선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석가씨 그 패밀리 가문의 유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 고망이 내쫓은 이제 자식들이 석가씨 종족이 되는 건데, 그 내쫓긴 네 왕자들은 어딜 갔느냐? 산 이름이 설산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말라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땅이 훤하고 아름다운 꽃이 많은 그런 땅이었대요. 그곳에서 이제 어, 그 이제 짐을 풀고 자리를 잡으니까 따라온 백성들이 모두 저자거리 중심가에 가듯이 모두 가서 선어의 사이에 큰 나라가 되었다. 저자거리는 지금의 뭐 다운타운 중심가 그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곳처럼 돼서 이제 나라가 오히려 그 아버지 왕의 나라보다 훨씬 이제 크고 좋은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마왕이 뉘우치며 부르시니 이 네 아들의 대답이 아유 무슨 말씀을요? 임금님께 소홀히 하여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망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 어질도다 하시니 그로부터 석종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석자가 어질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어진 시족, 어진 가문, 어진 패밀리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인석버 둘째 권의 내용은 이제 서론을 끝내고 본론에 진입을 합니다. 어, 그동안은 월인석보 1권에서는 훈민정음 언해 있었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 서문이 있었고, 월인석보 서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목차를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 1권, 이제 3주 전에 끝난 1권 책에 이제 목차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그 소원왕후에 대한 극락왕생 발언, 그리고 이제
그 월인청강지곡하고 석보상절의 의미,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와 야수다라의 전생인 선혜와 구이가 연등부를 만나서 세세생생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제 세상 남염부제, 남선부주,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이제 그 우주관과 뭐 시간관 이런 것들이 뭐 지옥의 세계, 뭐 수미산, 뭐 욕계 육천, 사천왕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우주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탄생, 부담시가 등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린석보 2권에는 이제 드디어 갑이라국에 도솔촌에 계시다가 갑이라국에 태어나서 이제 시방세계의 법을 펼치는 머린 청강지국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는 1권의 그 내용의 연속인 11장, 머린 청강지국 11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수록 흥미진진한 머린석보의 세계라고 제가 쓰면서 굳이 머린 청강지국 11장의 연속 내용을 왜 1권에다 안 쓰고 2권에다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부처나 왕을 그 끄트머리에 넣는 것이 아까 그 대우를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을 높일 때처럼 아예 책을 달리해서 높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인석보의 주인공이신 석가열의 등장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월인석보를 정독하면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그 이제 월인석보 까막눈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그런 것들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느낌은 아마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시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생에 이제 제가 서원한 대로 월윤석보 대중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빌고 또 빕니다. 지금 그 강의는 제가 오늘 어, 이제 오늘은 9월 29일이에요. 2022년 9월 29일. 오늘 밤 비행기로 가기 전에 터키에서 혹시 인터넷이 또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가려고 제가 짐을 싸다 말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2강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부처님이 도솔천 보살로 계실 적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 오늘 그러면 3강 월인석보 속 정반왕과 석가모니 어, 아까 2강은 마다드님 석가모니라고 했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를 만나고 계실 텐데요. 제가 그때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줌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유튜브 녹화본을 가지고 각자 저하고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튀르키예 LGS 대학교의 정준원입니다. 우리 책 한동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월인석보 제2권 후지 월인석보 그대 이름 한글 대장경 음, 출판사 박이정.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도솔천 보살로 계실 적에라는 의미로 초대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월인석보 2권의 시작은 이제 월인청강제국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도솔레이 이야기부터 나와요. 도솔촌에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석가열에는 이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월인청강제국 12장의 내용이 석가모니께서 전생에 보처가 되셔서 도솔촌에 계셨으며 시방세계에 법을 설하셨으니 석가씨가 번성함으로 가비라국에 내려오셔서 시방세계에 사바세계죠. 법을 펼치려 하시니 중생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통도사의 팔상도인데 우리 월인석보에 있는 걸 그거 모본으로 해서 그린 겁니다. 이, 그, 코끼리를 타고 호명보살이 도솔촌에서 이렇게 신중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마야부인의 머릿속 꿈, 태몽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음. 이거는 이제 서울 송광사 분원 삼청동 법련사에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팔상도의 도솔레 이상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구조가 아름다워서 여기에 도솔레 의상 되어 있고 이렇게 천녀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코끼리 상아가 3개, 다 합해서 6개겠죠. 호명보살이신 석가열의 전생 모습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마야부인의 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보처이 다외샤 도설천의 겨샤 시방세계의 법을 리라더시니 석종이 성할세 가이국 아까 가비라국이라고 말해놓고서 여기에 가이국 똑같은 거예요.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말해놓고 나리샤 내려오셔서 시방세계에 법을 펴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가는 리이다 정도가 이제 생략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처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석보상절에 이제 선의 보처 보살 시절의 이야기예요. 석가열하께서 아직 부처가 되지 않으셨을 적에 과거생의 이름이 선해이시고 공덕은 이미 가득 차서 보처가 되어 계셨다. 보는 보탠다는 뜻이고 도울 부자라고 하죠. 처는 자리이니 부처 자리에 와서 도움을 보태는 것이다. 아, 도솔천에 계실 때는 성선이시고 호명대사라고도 하셨대요. 호명은 옛날에 사람 수명이 우리 그때 뭐 이제 제일 많을 때는 막 뭐 8만 살, 10만 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만 살일 시절에 가서파, 카샤파 부처가 계셨는데 이제 수기하신 이름이래요. 호명보살이라고.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나실 때도 이 카샤파 가섭 부처님이 너는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할 때에 준 이름 호명을 쓰고 있었다. 도솔천에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또 다른 책 속의 책,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광치라는 이름의 질그릇을 잘 만드는 도사는 장인이란 뜻이에요. 질그릇 장인의 석가모니가 되고 싶은 이제 발언, 담이 이제 이 12장의 석보상절 부분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 옛날 아주 먼 옛날 이게 이제 지나간 오랜 시절이에요. 사람의 수명이 100살인 시절에 지금 우리랑 비슷하죠. 부처께서 살고 계셨는데 이건 지금 현세 부처가 아니라 과거 생에 전생에 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동명 이 부처가 있었어요. 어머님의 이름도 마야고 아버님의 이름도 정반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같은 이름이 몇 생을 거쳐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드님 이름도 라후라이고 석가모니를 모시는 사람도 아난다였대요. 석가모니 부처께서 아까 그 동생 정반왕의 동생의 아들이었죠. 아난이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등이 아프니 광치도사의 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와 발라주려무나 라고 얘기했대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등이 아픈데 그 이제 약이 그 질그릇 장인의 집에 있는 참기름이라는 거예요. 광치도사가 부처님이 그렇게 꼭 집어서 그 광치도사네 집에 참기름을 갖고 오라고 한 게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져가서 발라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 과거생의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병이 나아지시거늘 부처께서 이제 고맙다고 치아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광치가 기뻐하면서 발언하기를 제가 나중에 저도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가 되면 이른 가족 시절 처소 제자들을 지금 이 과거생의 부처랑 똑같이 저도 석가모니 열애라고 할 거고요. 아버지 이름은 정반왕이라고 할 거고요. 어머니 이름은 마야부인이라고 할 거예요. 아들 이름은 라우라로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치가 지금 우리의 세존이시다. 광치는 널리 광명이 비친다는 뜻인데 도사는 질그릇을 잘 굽는 질그릇 도자에 스승사자니까 질그릇 장인 뭐 질그릇 인간문화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월인청강지국 12장과 성부상들 이거는 아주 먼 옛날 부처님의 보살 시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본문이 아니라 협주, 세주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협주 안에 짧은 책 속의 책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품이라는 이제 책을 그 이제 보면 멀리 삼대승기 인지를 다하고 최후의 한 생은 보초에서 머무느나 이런 말이 있는데 비바사론에 이렇게 말했대요. 아득한 과거 사람들이 100살의 수명을 누렸을 때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의 명호가 석가모니였다. 현세의 석가모니 아니고 전생의 아득한 과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야 부인이었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었으며 아들은 라후라였고 시자는 아난다였다. 여시함은 하사오니 하면서 하는 게 전부 다 아난이죠. 부처님께서 시자인 아난에게 말씀할 때 이제 그 인지품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머릿속보의 내용과 같아서 제가 참고 자료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등에 병이 났다. 그대는 광치라는 도예공의 집에 가서 호마유 참기름이 아니라 이제 오랑캐 호자 그 호마유를 구해다가 나를 위해 발라다오. 광치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스스로 기름을 가져와 부처님께 발라드리니 병이 깨끗이 다 나았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치하하고 가르침을 주시니 광치는 기뻐하면서 즉시 소원을 일으켰다. 서원하였다. 제가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기를 바라나오니 그 명호와 권속과 시기와 장소와 제자가 지금의 과거생의 태종과 똑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생의 부처님이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 도예공이 바로 나 석가인이 본원을 말미암았기 때문에 지금의 명호 등이 어, 그 옛날과 똑같아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광치도사가 그 지금의 석가모니가 된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이네요. 그리고 이제 새 아승기겁 동안에 만난 부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세종께서 가장 처음 석가모니로서 개나시기불이라는 부처님까지 7만 5천 부처를 만나셨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승기겁에 7만 5천 부처를 만났고 또 개나시기 부처님에서 연등불까지 또 7만 6천 부처를 만났는데 이게 두 번째 아승기겁에 일어난 일이고
연등불에서 비바시 부처님까지 7만 7천 부처를 만났는데 이것이 세 번째 아승기겁의 만난 부처님이다. 미묘한 상호를 이루시도록 수행한 것이 91겁이고 그 91겁을 지나서 가서파부를 만나서 이제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상호는 무슨 뜻인가? 모습이 훌륭한 게 상호가 원만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도솔천에 보살로 계시다가 남연부제 부처님으로 내려오시다. 도솔천 보처에서 연부제 붓다가 되신 거예요. 제천을 위해서 설법하시며 하늘에도 우리 중생과 같은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또 그 시방은 동서남북 뭐 동남 뭐 저기 뭐죠 그 간방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그 동 동서남북 그러면 북과 동 사이에 동북 그다음에 동과 남 사이에 동남 뭐 남동 이런 것처럼 시방은 동서남북과 동남, 서남, 서북, 동북, 그 다음에 하늘, 땅, 그래서 상하를 말한 게 시방, 시방을 이제 비읍받침을 떨어뜨리고 발음하기 편하게 말한 거죠. 현시는 몸을 낮추다라는 뜻이다. 낮추다, 나다, 나타내다 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 그 솟아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없는 데서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66억 제천이 그 모여서 의논하되 보살을 어느 나라에 내려가게 하면 좋을까? 남연부제 어느 나라로 도솔천 호명보살을 내려가서 그 사바세계 중생의 부처가 되시게 할까? 마갈국은 왕이 바르지 못해서 안 되겠는데 부살대국은 부모의 친척이 우리 지금 뭐 그 대통령 되면 그 친인척 비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화사대국은 왕의 위험이 없어서 남의 손에 쥐어 있고 유나리국은 싸움을 즐기고 깨끗한 행적이 없어서 안 되겠고 화발수국은 거동이 망령되고 성품이 거칠고 찬찬하지 못해서 안 되겠으니 그곳은 호명보살이 태어나면 안 되겠네 라고 했고 한하늘의 당영이라는 그 이제 전인이겠죠. 보살께 묻기를 어느 나라에 가셔서 호명보살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어,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마갈국은 마가다국이고 부살대국은 코살라국이다. 화사대국도 그 중에 이제 제가 이거 찾아본 거예요. 어, 그 이제 그 근처에 나라인 것 같은데 바싸, 화사, 바싸라는 비슷하죠. 추정이 되고 카우샴비를 중심으로 한 16 큰 나라가 있었대요. 16.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나라가 화사대국인 것 같은데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의 합류점 근처라고 지금 추정을 합니다. 유나리국은 이제 바이샬리나 또는 이제 비사리국 지금도 바이샬리는 8대 성지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하르주에 있는 고대 도시로 16대국 시기에 이제 리차비족 바찌 동맹의 수도였었대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 시대에 베살리는 매우 크고 아주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는데 지금 가보면 너무나 이제 그 몰락하고 가난한 도시예요. 진짜 음, 도시도 생로병사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발소국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 호명보살, 도설천의 호명보살의 선택은 남연부제 갑이라고. 호명보살이 말씀하셨다. 이제 석시가문이 가장 제일 번성하니 농사도 잘 되고 쾌락이 그지없고 백성도 많고 다 덕이 있고 모두 부처의 법을 우러른다. 왕도 어질고 부인도 어질고 정반왕과 이제 마야 부인이겠죠. 과거 500생 전에도
보살의 어머니가 되셨던 적이 있다. 마야 부인이. 그러므로 그 나라에 가서 태어나리라. 이렇게 그 보살이 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나라와 그 부모를 선택을 하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생에서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마치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아이는 이제 그 부부의 일종의 분신 내지는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30대 중후반에 좀 늦게 했고 제 또래들보다 한 10년 늦게 그리고 이제 그때에도 어, 그 부모 노릇을 잘할 자신이 잘 없어서 내가 부모가 될 만한지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제 딸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제가 좀 당황스럽고 놀라고 뭐 이랬는데 아마 아이한테 물어봤으면 지금까지도 그 아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선택해서 아이가 못 기다리고 나를 찾아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음, 또 중생이 발심하는 게 성숙해서 청정한 법을 가히 배울 만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고 갑이라국이 연부제의 가운데에 있는 나라고 또 가문 중에 석가씨가 제일이니 고타마 감자씨의 자손이며 이거는 이제 우리 월인석고 1권에 나왔었죠. 정반왕도 나와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라고 이제 조솔천의 호명보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그림은 제가 왜 여기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하트 모양이죠. 여기가 세조, 여기가 정의왕후의 광릉. 지금 굉장히 좋은 계절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소풍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 예전에 갔던 광릉과는 사뭇 다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봉선사에서 답사 왔다고 그 하면 여기 보통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답사한 사람들 월인석고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봉선사를 파세요. 어, 그래서 이제 요그 봉선사 광릉에 대한 이야기를 요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써놓은 것 같은데 광릉은 이제 세조 임금을 처음에 모시고 나중에 1483년에는 정의왕후를 모신 두 부부의 능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같은 그 동원이강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왕과 왕비를 각각 따로 모시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그 왼쪽 오른쪽에 그래서 이 정자각 아까 봤던 게 정자각이에요. 여기가 정자각에서 봤을 때 이쪽이 세조, 이쪽이 정의왕후. 정자각의 왼쪽이 세조, 오른쪽이 정의왕후 이런 뜻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세조는 이제 죽으면서도 이제 그 왕릉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오래 걸리고 농번기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병풍석으로 또 뭐 이렇게 장식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능을 이제 그 회격이라고 해서 이제 회로 그 하얀색 이렇게 그 뭐 이제 어,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벽을 칠한다 할 때 회.
그래서 부역 인원을 노동하는 사람들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대폭 절감을 했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비각 통살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세조의 능력이 이제 정유왕후의 나중에 이제 능을 조성하면서 두능 사이로 이렇게 정자각이 옮겨서 지어졌다고 하고, 이 광릉은 이제 1468년 예종은 세조와 정유왕후의 아들이죠. 이 세조가 52살의 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이 광릉은 원래 이제 저의 조상이 저도 동네 정씨예요. 정창손의 이제 선대 묘역 아버지 묘인 정음지 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정씨 묘역은 근처로 다른 곳으로 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릉 자리에 풍수지리가 좋아서 조선이 500년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483년에 성종은 이제 그 손자죠. 세조와 정왕후의 손자예요. 그 온양에 가서 온천을 하다가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광릉에 또 모시게 돼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 세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정의왕후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세조를 그 이제 왕으로 우물쭈물 그 이제 미리 자기가 그 쿠데타 일으킬 사실이 이제 다 탄로가 나서 그 이제 거사를 할까 말까 말릴 때 이제 저기 우물쭈물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정의왕후가 그 갑옷을 갖고 와서 입혀서 내보냈다고 하죠. 음. 여기 보면 그 거사를 망설이자 손수 갑옷을 입혀 이제 결행하게 할 만큼 결단력이 강한 여장부였다.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저기 지금 이 조실 스님이고 초격 주지 스님이에요. 어, 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스님들 교육할 때 월인석보를 가지고 하기로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다경실, 능엄대도량 이렇게 써 있죠. 음, 이게 이제 그 조실 스님, 어른 스님과 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경실 앞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다경향실터 라고 써 있어요. 더 좋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람강생은 이렇게 9마리 용이 이렇게 물을 뿜어서 아기 부처를 목욕을 시키고 어, 그리고 이렇게 에, 무수 가지를 잡고 오른팔로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는 이것도 이제 어, 그 어, 법련사 팔상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법당 봉선사 큰법당은 경판으로 벽을 했죠. 한글 경전 이거는 화엄경이에요. 그리고 이 들어가서 왼쪽은 화엄경판이고 오른쪽은 아니 그 오른쪽은 화엄경판이고 왼쪽은 법화경판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개건당에 이 그 정의왕후와 정문수행 유교 전쟁 나고 이제 다 불타서 그 종만 남아 있고 삼성각만 남아 있던 데를 지금 이만큼 중창을 하게 한 아주 핵심적인 이후락의 장모로 더 알려진 그 정문수행 보살과 그 딸 정보현행 그리고 이후락 거사가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어, 제 남편 김도윤 거사도 요새 공한당을 해서 모셔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봉선사 동종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그 김물금 어, 김 이거는 김오을미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뭐 말똥이 뭐 이런 이름도 막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름을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보물이죠. 그리고 이건 광릉에 가면 조선국 세조대왕, 아, 그다음에 정희왕후, 이 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이라고 이게 세워져 있고, 세조의 능, 우리는 그때 방송을 했으니까 뭐 이제 누군가의 손도 찍혔네요. 그 눈이 많이 왔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책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첫날 월인속보를 하는 그 부처님의 가피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어, 행복하게 기쁘게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